소천무쌍 3화. 난 아무래도 꺼림칙해요. 아하, 그게 무슨 소린가? 저런 갓난아이에게 무슨... 당신도 보다시피 눈이 이상하잖아요. 정말로 정상이라면 왜 저런 갓난쟁이를 그 산속에 버려뒀겠어요? 뭔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버린 것 아니겠어요? 자고로 그 모습이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은 불운을 타고 나서 그 집안의 망조가 거참... 그만하게! 다 헛소리 좋아하는 작자들이 꾸며낸 일이라는 걸 왜 모르나? 괜한 소리 말라는 듯 호통을 친 호백은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이를 흐뭇한 얼굴로 바라봤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산속에 버려두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할 놈들이다. 만약 자신이 약초를 캐러 그 시간에 영성산을 찾지 않았다면 아휴, 꼼짝없이 죽었을 테지.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짠해졌다. 갓 태어나 세상의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 아이에게 죽음이라니.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어린 것을 산중에 버려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 좀 보라고. 얼마나 귀여워. 한낱 눈동자 색이 우리와 다르다고 문제가 된다면 그 얼마나 이 아이에게 가혹한 일이겠는가. 호백의 말에 푸짐한 몸매를 자랑하는 중년 여인. 호백의 부인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대꾸했다. 그야 그 아이 사정이니 어쩔 수 있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도 부지기수인데 지금까지 살았으면 그 아이들에 비해 장수한 것이지. 부인의 말에 호백은 눈을 팍 찌푸렸다. 마음 씀씀이라고는 좁아터진 여편네 같으니 부어오른 살집만큼만 마음을 곱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호백의 타박에 부인 강씨는 고린한 얼굴로 그를 노려봤다. 그러거나 말거나 호백은 여전히 고된 하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진 아이를 바라봤다. 그놈 참 웃는 것도 예쁘네.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는 걸까? 아이는 아주 환하게 웃음을 짓고 있었다. 녀석이 일어나면 젖을 먹여야 하니 마을에 가서 젖 좀 얻어오게. 호백의 말에 부인 강씨가 어째서 자신에게 그런 일을 시키느냐는 듯 대꾸하려고 했다. 그러나 호백이 그녀의 대꾸를 앞서서 막아버렸다.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는 거야. 자고로 사람이란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법. 이왕이면 넉넉히 젖을 받아오도록 하게. 며칠 전 삼두가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약초를 얻어갔으니 거길 찾아가면 젖동량쯤은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호백의 말에 부인 강씨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을 해봐야 돌아올 것이라고는 뻔한데 말에 무얼 할까. 아휴, 인연이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지었기에 이 나이에 이 고생을 할까. 아휴, 내가 빨리 죽어야 이 고생이 끝나지. 부인 강씨는 제 신세 타령을 하며 방을 빠져나갔다. 아이, 하는 말하고는. 호백은 부인 강씨의 좁은 속내가 답답했다. 부인 강씨로 인해 주름졌던 호백의 얼굴은 아이를 바라보며 팽팽하게 펴졌다. 그저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호백이었다. 아이, 그 녀석 참 보기 드문 미남일세. 한 달도 되지 않은 갓난쟁이에게 할 말은 아니었지만 호백의 말처럼 아이는 정말이지 예쁘고 귀여웠다. 녀석아, 이것도 다 너와 내 인연이니 앞으로 나와 잘 살아보자꾸나. 자신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웃는 아이의 모습에 호백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했다. 그나저나 내 녀석을 앞으로 뭐라 부르면 좋을까? 호백은 아이의 이름을 두고 한참을 고민했다. 마땅한 이름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문득 아이와의 첫 만남이 생각났다. 산속에 버려져 울고 있던 아이. 어찌나 서럽게 울어대던지 호백은 지금껏 이렇게 서러운 울음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서럽게 울어대던 아이는 호백이 안아들었을 때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었다.
그때서야 호백은 울음을 그친 아이의 눈동자를 볼 수 있었다. 온몸을 흠칫 떨게 만든 잿빛 눈동자. 호백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의 눈동자에서 온몸이 오싹한 느낌을 받아보긴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이의 잿빛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하늘을 응시했다. 파란 하늘을 가득 담은 잿빛 눈동자는 호백에게 또 다른 느낌을 전해주었다. 뭐라고 꼬집어 말을 할 순 없었지만 분명 처음의 오싹함과는 정반대의 느낌인 것만큼은 분명했다. 오히려 아이의 눈동자에서 왜 오싹한 느낌을 받았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파란 하늘을 담았던 눈동자였지. 옳거니 하늘! 크고 넓은 하늘을 그 작은 눈동자에 담아 작은 하늘을 만들어냈으니 소천! 소천이라 부르면 되겠구나. 어떠냐? 네 이름이 괜찮으냐? 신통하게도 자는 내내 대답하듯 웃음을 짓는 아이다. 아이고 녀석, 마음에 든다는 뜻이렸다. 호백은 약초를 캐러 다니느라 상처투성이에 굳은 살이 잔뜩 박힌 두터운 손으로 아이 소천의 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기분이 좋아서일까, 소천의 얼굴에 더욱더 짙은 미소가 아로새겨졌다. 아버지, 저기! 고사리 같은 손이 풀숲 사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디 보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늙은이는 고사리 손이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가 눈을 부릅떴다. 옳거니 붉은 조롱이로구나. 워낙 어지럽게 자라난 풀들로 인해서 가까이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다. 붉은 조롱은 뿌리를 말려 약재로 만드는데 그것은 지금 꽤나 값이 나가는 적하수호다. 아버지, 저기도 있어요. 앳된 음성, 말투도 또렷또렷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작은 손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며 소리치는 아이는 많아 보여야 5살이었다. 알겠다, 알겠어. 능숙한 손길로 붉은 조롱을 캐내는 이는 다름 아닌 호백이었다. 그렇다면 아이는? 호백이 아니었다면 산속에서 죽었을지 모를 소천이었다. 그 녀석 참으로 신통하기도 하지. 호백은 붉은 조롱을 캐며 흐뭇하게 벌어진 입술을 다물지 못했다. 전문 약초꾼인 자신보다도 더 능숙하게 약초를 찾아내는 소천이었다. 소천이 약초를 찾아내기 시작한 건 1년 전이다. 당시 4살밖에 되지 않았던 소천을 데리고 산으로 오른 호백은 자연의 위대함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인간은 자연을 항상 벗처럼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기에 그런 생각을 소천에게도 심어주기 위한 나들이었다. 처음 산에 오른 소천은 즐거움에 들떠 있었다. 그러던 소천이 돌연 우거진 풀숲을 응시하더니 어째서 마당에 있어야 할 풀들이 저기 있냐는 것이었다. 호백은 처음에 무슨 말인가 싶었다. 아니, 그저 소천이 약초들을 단순한 풀과 혼동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약초가 섞여 있었다. 호백의 놀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내내 소천은 약초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것도 능숙한 약초꾼이라 하더라도 쉽게 발견하기 힘든 곳에서 말이다. 시력이 유독 좋은 것일까? 호백은 어쩌면 소천의 잿빛 눈동자가 남들보다 더 좋은 시력을 지니고 있기에 조금 특이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호백은 소천에게 약초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고작 4살. 뭔가를 기억하기엔 너무나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두어 번 알려주는 것만으로 약초들을 줄줄 꿰기 시작하는 소천은 호백과 부인 강씨의 입장에선 천재가 따로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소천과의 약초 채집이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전하, 오늘은 이만하고 그만 내려가도록 하자. 네. 항상 밝은 아이다. 착하고 말을 잘 따르며 명석하기까지 하다.
저런 아이를 버리다니. 호백은 또다시 소천을 버린 친부모들을 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소천을 버리지 않았다면 자신과의 인연이 없었을 테니. 전하, 오랜만에 아버지가 무등을 태워주련?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녀석아, 이 애비가 그리 허약해 보이던? 호백은 단숨에 소천을 안아올려 무등을 태웠다. 산을 타기엔 너무 어린 나이지만 소천은 조금도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호백이 보기에도 소천은 꽤나 강골이었다. 아버지 힘들면 내려주세요. 애비는 끄떡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뭐가 보이는지 애비에게 말해주려무나. 서쪽에 노루가 뛰어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토끼 2마리가 풀을 뜯고 있고요. 또 신이 나서 조잘거리는 소천의 모습에 호백은 다시 한번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유독 무등 타기를 좋아하는 소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나서서 무등을 태워달라 조른 적이 없는 소천이었다. 제 즐거움보다는 아비의 힘겨움을 먼저 생각하기에 그 마음이 더욱더 기특한 호백이었다. 기이하게도 무등을 타면 소천은 먼 곳까지 샅샅이 바라볼 수 있었다. 그저 무등을 탄 것뿐이었지만 소천이 말을 해주는 것들이 호백의 눈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 잿빛 눈동자, 분명 호백이 생각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눈인 것만큼은 확실했다. 소천의 눈동자가 비정상적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었다. 이미 호백에게 있어 소천은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아이다. 어머니! 아유, 천마! 호백의 부인 강씨는 무등을 탄 상태로 돌아오는 소천을 바라보며 한달음에 달려나갔다. 그녀의 손에서 다듬어지던 채소는 흙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상태였다. 호백의 어깨에서 내려온 소천은 부인 강씨의 넓은 품으로 안겨들었다. 어디 다친 곳은 없고? 예. 배고프지? 맛있는 밥 차려줄 테니까 어서 들어가자. 소천을 힘주어 끌어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부인 강씨의 모습에 호백이 피식 웃었다. 누가 보면 몇 년 만에 해우하는 모자지간인 줄 알겠네. 고작 하루다. 아니, 4시즌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의 떨어짐도 부인 강씨에게는 길고 긴 이별과 같았다. 거참, 천이 녀석 때문에 나는 찬밥 신세일세. 눈길 한번 주지도 않은 부인 강씨였지만 조금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는 호백이었다. 집으로 들어온 부인 강씨는 곧바로 소천의 얼굴을 씻겨주기 시작했다. 아유, 잘생긴 내 새끼. 아비 따라 고생해서 얼굴 다 상했네. 부인 강씨의 후덕한 손에 얼굴이 깨끗하게 씻기는 동안에도 소천은 밝게 웃기만 했다. 툇마루에 가서 조금만 앉아 있으렴. 네. 소천이 툇마루에 앉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난 후에야 부인 강씨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채소들을 주워 흙을 털어내고는 물로 씻어 다듬었다. 그 사이 호백은 집 안으로 들어와 오늘 채취한 약초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약초를 캐고 그것을 분류하고 다듬는 약초꾼의 하루는 굉장히 바쁘기만 했다. 그런 것을 알기에 툇마루에 앉아있던 소천이 냉큼 옆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소천이 앙증맞은 손으로 약초를 만지려고 할 때였다. 아유, 천아, 그건 네 아비한테 맡기고 넌 툇마루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하루 종일 네 아비 따라 산을 탄다고 얼마나 고단하겠니? 어여, 어미 말 들어? 어머니, 저는 소천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괜찮다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보다 호백이 먼저였다. 그래, 네 어미 말대로 하거라. 호백의 말에 소천은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얌전히 툇마루로 가서 앉았다. 그 사람 고생하는 서방은 눈에 보이지도 않나?
당신이야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 그까짓 게 무슨 고생이겠어요? 어린 천리를 데리고 산을 타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겠지만 깊은 곳까지 데리고 가서는 몸에 생채기라도 만들어 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리 알고나 있어요. 나원. 이 순간만큼은 호백도 약간의 서운함을 느껴야만 했다. 여자는 혼이 나면 남편보다 자식 사랑이 더 크다더니 처음만 하더라도 불길하니 어쩌니 하면서 탐탁지 않아 했던 부인 강씨였다. 아니, 오히려 소천의 존재 자체를 꺼려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보다 소천부터 먼저 챙기는 부인 강씨였다. 그런 부인 강씨의 변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 번씩은 섭섭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천을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호백이었다. 아버지는 약초를 다듬고 어머니는 밥을 차린다. 툇마루에 앉은 소천은 그저 해맑게 웃고 있기만 했다.